남편의 눈빛이 텐트 안에 나와 그의 친구 박재혁을 번갈아 훑었다. 그 시선에는 어떤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린 폐허를 바라보는 듯한 텅 비고 공허한 눈빛이었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텐트 지퍼를 붙잡은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데에는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모든 것은 석 달 전, 그 빌어먹을 캠핑에서 시작되었다. 내 이름은 김수진. 나이는 42. 결혼 15년 차 주부. 경기도 신도시의 34평짜리 아파트. 중형 세단 한 대. 성실하고 과묵한 남편. 남들이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이었다. 나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다. 이 안정감이라는 단단한 성벽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고요했다. 남편 이민주는 내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말없이 먹으며 TV 뉴스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건설회사 엔지니어인 그는 늘 아침 이김씨면 집을 나섰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그와 나 사이에는 투명한 벽이 있는 것처럼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결혼 초에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했고 시시콜콜한 농담에도 웃음이 터졌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사이의 많은 것들을 마모시켰다. 이제 대화는 오늘 저녁 뭐 먹지? 보일러 수리해야겠어. 같은 건조한 정보 전달의 수단일 뿐이었다. 여보, 밥그릇을 거의 다 비워갈 때쯤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영, 이번 주말에 우리 캠핑 갈까?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캠핑. 결혼하고 초반 몇 년은 주말마다 산으로, 강으로 향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고 각자의 생활이 바빠지면서 텐트는 베란다 창고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간 지 오래였다. 갑자기 캠핑은 왜 오랜만에 바람도 좀 쐬고 고기도 구워 먹고 싶고 그리고 재혁이도 같이. 재혁이, 박재혁. 남편의 유일한 대학 동기이자 남편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속을 터놓는 친구. 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남편의 친구이니 나쁜 사람일 리는 없겠지만 나는 그가 조금 불편했다. 몇 년에 한 번. 경조사에서나 마주치는 게 전부였지만 그는 언제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과 필요 이상으로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막연한 이질감. 재혁 씨도 같이 셋이서. 재혁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다 오면 좋잖아. 당신도 맨날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을 거고. 남편은 순수한 선의로 가득 찬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정말로 나를 위하고 자신의 친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이 제안을 하는 것이었다. 그 순진함 앞에서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 나는 캠핑 같은 건 조금도 내키지 않았다. 낯선 곳에서 잠을 자고 불편하게 밥을 해 먹는 것보다는 익숙한 내 집 소파에서 TV를 보는 게 훨씬 좋았다. 하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이따금씩 무언가를 제안하는 남편의 작은 열의를 꺾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알았어요. 그럼 준비해야겠네. 내 대답에 남편의 얼굴이 아이처럼 환해졌다.
진짜 잘 생각했어. 장비는 내가 다 확인해 볼게. 당신은 먹을 것 좀 준비해 줘. 재혁이가 해산물을 좋아하니까 그는 신이 나서 캠핑에 필요한 것들을 줄줄이 읊기 시작했다.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그가 출근하고 난 뒤 텅 빈 집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렸다. 늘 하던 일상. 하지만 그날따라 집이 유독 넓고 텅 비어 보였다. 베란다 창고 문을 열자 캐캐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구석에 처박혀 있던 캠핑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다. 10년도 더 된 낡은 텐트. 우리는 저 안에서 미래를 속삭이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이 들곤 했었다. 나는 먼지 쌓인 텐트 가방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가슴 한 구석이 싸하게 아려왔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 부부가 서로에게 기대를 걸지 않게 된 것이 언제부터 사랑한다는 말 대신 수고했어, 다녀왔습니다 같은 의례적인 인사만 남게 된 것일까? 나는 조용히 창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마트로 향하기 위해 현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대충 묶어 올린 생기 없는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저 여자를 잘 알지 못했다. 웃음도, 눈물도 희미해진 채 그저 하루하루를 관성처럼 살아가는 여자. 그날 오후 나는 마트에서 카트를 끌며 남편이 말한 것들을 담았다. 삼겹살, 소시지, 그리고 그의 친구 박재혁이 좋아한다는 가리비와 새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카트에 담고 있는 것이 단순히 주말의 먹거리가 아니라 내 평온했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재앙의 씨앗이라는 것을,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석 달 전. 유난히 하늘이 맑았던 금요일 오전의 일이었다. 안정이라는 단어처럼 기만적인 것이 또 있을까? 내 삶은 안정적이었다. 남편의 월급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고, 우리는 대출금 하나 없는 우리 명의의 집에서 살았다.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고, 내 건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문제는 그 제자리에 놓인 것들 중에 나만 없다는 사실이었다. 결혼 15년. 나는 아내라는 이름의 유령이었다. 우리 집은 언제나 잡지 화보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먼지 한 톨 없는 마룻바닥, 각 잡힌 소파 쿠션, 종류별로 정리된 그릇들. 남편은 깔끔한 집을 좋아했고 나는 그의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매일 쓸고 닦았다. 하지만 그 완벽한 공간에는 사람 사는 흔적이 없었다. 웃음소리도, 활기찬 대화도, 온기도 없는 잘 만들어진 모델하우스. 나는 그 모델하우스를 관리하는 이름 없는 직원이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저녁 8시. 그때부터 약 2시간가량은 내가 하루 중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그를 위해 정성껏 저녁을 차렸다. 그는 말없이 식사를 했고 TV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오늘 현장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 철근이 잘못 들어와서. 가끔 그가 회사 이야기를 꺼낼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대화라기보다는 보고에 가까웠다. 그는 내 의견이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의 업무를 복귀하는 것처럼 사실을 나열할 뿐이었다. 그래, 힘들었겠네? 나의 대답 역시 늘 정해져 있었다. 영혼 없는 맞장구.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봤자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역시 내게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면 그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낚시 동호회 카페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 사진을 보거나 자동차 리뷰 영상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나는 그 맞은편 식탁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 공간에 있었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섬에 살고 있었다. 그와 나 사이에는 수십 년 동안 파도가 드나든 것처럼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깊은 해협이 생겨버렸다.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결혼 초 우리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길고 고통스러운 시험관 시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둘 다 지쳐버렸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먼저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그냥 우리 둘이 살자. 나는 그의 얼굴에서 안도감을 읽었다. 어쩌면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지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아이의 부재는 우리 집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아이의 웃음소리 대신 냉장고 돌아가는 소음만이 집 안을 채웠다. 나는 가끔 연애 시절의 그를 떠올렸다. 그때의 민준 씨는 내 사소한 감정 변화까지 알아채던 섬세한 남자였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 나오면 말없이 사다 내밀었고, 내가 우울해 보이면 밤새 차를 몰아 바다를 보러 가주기도 했다. 그 다정했던 남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15년의 세월은 그를 무뚝뚝하고 무딘 중년 남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니, 어쩌면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가려 내가 보지 못했던 것뿐일지도 몰랐다. 나는 이 집의 공기 같은 존재였다. 없으면 분명 불편하고 허전하겠지만 평소에는 누구도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나를 더 이상 여자로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아내이자 가족이자 그의 안정적인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품일 뿐이었다. 이런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친구들을 만나면 모두 남편 흉, 자식 걱정뿐이었다. 배부른 소리 한다고 타박을 들을 게 뻔했다. 친정엄매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 사위 같은 사람 없다며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모든 감정을 속으로 꾹꾹 눌러 담았다. 그렇게 눌러 담은 감정들이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나를 텅 빈 껍데기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캠핑을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옆에서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내일의 캠핑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을 것이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뼛속까지 시려오는 외로움을 느꼈다. 꽉 막힌 가슴을 누군가 바늘로 콕 찌르기만 해도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때 남편의 친구 박재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몇 년 전 남편의 회사 동료 결혼식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었다. 형수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민준이는 정말 복받은 놈이에요. 그저 의례적인 인사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종류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나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42살에 감정이 메마른 주부. 고작 그런 칭찬 한마디에 설레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는 낯선 남자와의 여행이 불편하다는 생각 대신 이 지긋지긋한 일상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었으면 좋겠다는 위험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것이 내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의 시작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우리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한적한 계곡 옆 캠핑장이었다. 주말이었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아 고즈넉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남편과 박재혁은 오랜만에 함께하는 여행에 들떠 보였다. 그들은 마치 철없는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왁자지껄 떠들며 텐트를 치고 장비를 정리했다. 나는 그들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이방인처럼 묵묵히 저녁 식사를 준비할 뿐이었다. 역시 캠핑은 민준이가 전문가야. 나는 영 소질이 없어. 재혁이 너스레를 떨며 남편을 추켜 세웠다.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늘 그랬다. 회사에서는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는 아이처럼 우쭐대고 싶어 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고기를 구웠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남편과 재혁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MT 가서 술 마시고 실수했던 이야기, 내가 끼어들 틈이 없는 그들만의 추억이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기를 뒤집고 빈잔에 술을 채워주는 역할에 충실했다. 형수님은 술 잘 못하시나 봐요. 잔이 그대로네. 재혁이 나를 보며 말했다. 네, 저는 술 별로 안 좋아해서요. 민준이, 이 녀석은 복도 많지. 이렇게 예쁜 형수님이 술도 안 마시고 얌전하시고. 그는 칭찬인 듯 농담인 듯 모호한 말을 던졌다. 남편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 그럼. 마누라 하나는 내가 잘 얻었지라며 허허 웃을 뿐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시간이 깊어지고 남편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운전하느라 피곤했던 데다 오랜만에 마신 술 기운이 올라온 모양이었다. 나 먼저 들어갈게. 피곤하다. 남편은 하품을 하며 먼저 텐트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순식간에 모닥불 주위에는 나와 재혁, 단둘만 남게 되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남은 음식들을 정리해야 하나, 아니면 나도 따라 들어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다. 형수님,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했음에도 이상할 정도로 나긋하고 차분했다. 네, 민준이랑 사는 거 어떠세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사적인 질문이었다.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 제가 실없는 소리를 했네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늘 두 분이 어떻게 사실까 궁금해서요. 민준이 녀석이 워낙 무뚝뚝한 놈이라 그는 멋쩍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나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죠. 뭐 평범하게
그는 내 대답을 나직이 읊조리더니 불꽃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형수님 같은 분이 평범하게 사는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왔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를 쳐다보았다.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그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농담을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웃는 모습이 참 예쁘시네요. 아까 보니까 잘 웃으시던데 민준이 녀석은 좋겠다. 매일 볼 수 있어서. 그런데 왜 눈은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꼭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처럼. 이러면 안 된다.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나는 이 대화를 끊고 텐트로 들어가야만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지난 15년간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던 내 마음의 풍경을 이 남자는 단 몇 시간 만에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독한 위로가 되었다. 제가 그렇게 보여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치명적인 속삭임을 던졌다. 네, 그래서 더 아름다운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내 마음속에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이성의 대미.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죄책감과 설렘,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마주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먼저 들어가 볼게요. 피곤하네요. 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텐트를 향해 도망치듯 걸어갔다. 등 뒤로 그의 시선이 집요하게 따라붙는 것이 느껴졌다. 텐트 안으로 들어오자. 남편은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누웠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얼굴은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나는 잠든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나를 지켜주던 단단하고 익숙한 성벽.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그 성벽 너머에 있는 아찔한 세상을 엿보고 말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옆에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내 안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캠핑에서의 하룻밤은 마치 열병 같아졌다. 일상으로 돌아오자. 모닥불 앞에서 나눴던 대화와 그의 눈빛은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다. 나는 애써 그 기억을 지우려 했다. 42살의 주부가 남편 친구의 칭찬 몇 마디에 흔들렸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나는 다시 나의 완벽한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청소와 빨래, 요리라는 익숙한 일상 속으로 도망쳤다.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그날 밤의 일은 그저 작은 해프닝으로 잊힐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오래 가지 못했다. 월요일 오후 소파에 앉아 무심코 TV를 보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나는 무심결에 화면을 확인했다. 박재혁 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형수님, 주말 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푹 쉬었네요.
민준이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지극히 평범하고 의례적인 감사 인사였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답장을 보내려 했다. 네, 재혁 씨도 즐거웠다니 다행이네요. 그렇게 보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PS 어젯밤 모닥불 앞에서 나눴던 이야기. 자꾸 생각나네요. 형수님의 슬픈 눈빛이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그와 나, 단둘만이 아는 비밀의 영역을 건드리는 명백한 신호였다. 슬픈 눈빛. 그 단어는 내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답장을 하면 안 된다. 이 관계를 더 이상 진전시켜서는 안 된다. 머리는 차갑게 명령했지만 내 손가락은 멋대로 움직였다. 썼다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너무 무심하게 보내서도 안 되고 너무 반가운 티를 내서도 안 됐다. 그렇게 한참을 망설인 끝에 나는 겨우 짧은 답장을 보냈다. 저도 즐거웠어요. 별 말씀을요. 나는 일부러 그의 마지막 말을 무시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자 최소한의 방어선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방어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곧바로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다.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형수님 같은 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의 글에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교묘한 힘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한 걸음 물러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두 걸음 더 깊이 다가왔다. 나는 그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을 뺄 수가 없었다. 내 메마른 삶에 내리는 달콤한 단비, 그것이 독이 든 성배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기꺼이 그 잔을 받아 마시고 싶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비밀스러운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주로 남편이 잠든 늦은 밤이나 내가 홀로 집에 있는 낮 시간이었다. 그는 나에게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위로와 공감을 보내주었다. 오늘은 뭘 하셨어요? 그의 질문은 늘 나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똑같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예쁜 손으로 매일 허드레실만 하시는군요. 민준이가 형수님 마음을 너무 몰라주네요. 제가 다 속상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려왔다. 내 고단함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설령 남편의 친구일지라도 나는 조금씩 내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때로는 너무 외롭다고. 가끔은 내 자신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고. 그는 언제나 완벽한 청취자였다. 그는 내 말을 판단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깊어질수록 나의 거짓말도 늘어갔다. 남편이 누구랑 그렇게 문자해라고 물으면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냥 친구. 요즘 남편 흉보는 재미로 살아. 나는 남편의 등을 보며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그의 메시지를 읽고 황급히 지웠다.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지만 스마트폰 액정 너머로 전해져 오는 그의 다정한 말들은 그 모든 죄책감을 잠재우는 강력한 마취제였다. 나는 서서히 중독되어 갔다.
박재혁이라는 마약에 어느 날 밤 남편 옆에 누워 그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불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스마트폰 액정. 그 작은 세상이 나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마침내 메시지가 도착했다. 자여 보고 싶네. 그 짧은 5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보고 싶다는 말. 그것은 친구의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되는 명백히 선을 넘은 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저도요. 그 2글자를 전송하는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문자 메시지는 위험한 놀이였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활자로만 소통했다. 그 익명성 뒤에 숨어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현실의 김수진이라면 결코 입에 담지 못했을 외로움과 갈증을. 나는 스마트폰 액정 위에서만큼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나의 완벽한 고해의 성사 상대였다. 하지만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언제까지고 화면 속에만 머무를 수 없었다. 그날은 일주일에 한 번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는 날이었다. 나는 카트를 밀며 무심코 냉동식품 코너를 돌았다. 그때였다. 형수님. 익숙하면서도 심장을 철렁하게 만드는 목소리. 고개를 들자. 거짓말처럼 박재혁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회사 근처에서 외근을 나왔다가 잠시 들렀다고 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우연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런 데서 다 뵙네요. 신기하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심장이 통제 불능 상태로 뛰기 시작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단둘이 마주선 상황. 그것만으로도 나는 큰 죄를 짓는 것 같았다. 이것도 인연인데 장 보시고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에서 차나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그의 제안은 거부하기 힘들 만큼 부드럽고 정중했다. 안 된다고 말해야 했다. 약속이 있다고. 바쁘다고 둘러대야 했다. 하지만 내 입은 프레다텔스키 내 의지와는 다른 말을 뱉어냈다. 네. 그럼 잠깐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마트 근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다. 시끄러운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 확률이 적은. 우리 둘만의 비밀을 나누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따뜻한 커피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다. 문자로만 대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밀도 높은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흘렀다. 나는 찻잔만 내려다보았지만 그의 시선이 집요하고 뜨겁게 내 얼굴에 와 닿는 것이 느껴졌다. 문자 속의 형수님도 좋지만 이렇게 직접 뵈니 훨씬 더 좋네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집에만 계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미모인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죠. 제가 보기엔 아닌데요. 민준이가 제 친구지만 가끔은 정말 밉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요. 그의 말은 달콤한 독처럼 내 귓가에 스며들었다. 그는 나를 칭찬하면서 동시에 은근하게 남편을 깎아내렸다. 그리고 외로운 내 편이 되어주는 척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교묘한 수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만들어내는 환상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 했다. 몇 년 전 헤어진 연인 이야기. 혼자인 삶이 때로는 버겁다는 이야기. 그는 자신을 외롭고 상처받은 남자인 것처럼 포장했다. 우리 둘 다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혹은 그 바깥에서 외로운 영혼이라는 위험한 동질감을 만들어내려 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버린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이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누군가에게 온전히 주목받고 있다는 이 기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저녁 준비해야 해서 나는 겨우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나를 따라 일어섰다. 우리가 좁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을 때였다. 그가 갑자기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찻잔 옆에 놓여있던 내 손등을 스치듯. 그러나 분명하게 덮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뜨겁고 단단하고 생경한 감촉. 온몸의 신경이 손등으로 쏠리는 것 같았다. 그 짧은 접촉을 통해 그의 욕망과 나의 흔들림이 아무런 역과 없이 서로에게 전달되었다. 온몸의 짜릿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황급히 손을 뒤로 뺐다.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형수님, 그의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의 입가에 걸린 엿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나는 카페를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텅 빈 아파트 현관에 서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얼굴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나는 거울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내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아무런 흔적도 없었지만 그의 강렬한 온기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일탈이 아니었다.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위험한 현실이 되어버렸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공반제가 되어 있었다. 그의 손길이 스치고 간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지냈다. 그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손등에 남은 그의 온기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나는 죄책감에 몸서리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음을 기대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쏘스라치게 놀랐다. 나는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남편이 2박 3일 일정으로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겪는 며칠간의 자유였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안도감과 함께 미세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리고 곧바로 그런 생각을 한 내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꼈다. 남편이 떠난 첫날 저녁, 나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집은 거대하고 텅 빈 동굴처럼 느껴졌다. 적막함이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문자가 아닌 전화였다. 화면에는 박재혁 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아 전화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다시 울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형수님.
저예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로? 저녁은 드셨어요. 민준이도 없는데 혼자 계시면 심심할까봐 전화했어요. 제가 지금 마침 형수님, 동네 근처에서 일이 끝났는데 맛있는 거라도 좀 사서 들릴까요? 민준이 오면 같이 먹으려고 샀다고 하면 되죠. 그의 제안은 너무나 치밀하고 대담했다. 남편까지 핑계로 대는 그의 뻔뻔함에 소름이 돋았지만 한편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느꼈다. 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 나를 찾아와 준다는 사실. 내가 망설이자 그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잠깐 얼굴만 보고 갈게요. 네, 결국 나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30분 뒤 그가 정말로 양손에 치킨과 맥주를 사들고 현관문 앞에 나타났다. 나는 마치 큰 죄를 짓는 사람처럼 주위를 살피며 황급히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어색한 공기가 집 안을 가득 메웠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집이 참 좋네요. 그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근데 좀 텅 비어 보여요. 웃음소리가 없는 집은 너무 쓸쓸하잖아요. 그의 말은 내 마음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사 온 맥주 캔을 땄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어색하게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셨다. 그는 시종일관 유쾌하고 다정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뜨거운 욕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욕망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나를 여자로 바라봐주는 그 시선에 취해갔다. 술기운이 오르자 분위기는 점점 더 위험해졌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뺨에 붙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떼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뺨에 닿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형수님, 수진 씨,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나지막한 부름에 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굳게 닫혀있던 침실 문이 그날 밤 맥없이 열렸다. 그것은 단순한 문이 아니었다. 내 지난 15년의 결혼 생활이었고 나의 양심이었고 아내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나는 내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부수고 지옥의 문턱을 넘어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가 돌아가고 난 뒤 집 안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다. 조금 전까지 두 사람이 함께 있던 공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그의 짙은 스킨 향과 나의 죄악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서자. 그 안에는 낯선 창녀가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풀린 눈, 욕정에 젖었다가 이제는 공포와 자기 혐오로 얼룩진 얼굴. 나는 구역질을 참으며 미친 듯이 샤워기를 틀어 몸에 물을 뿌렸다. 아무리 씻어내도 그의 흔적과 더러운 죄책감이 씻겨나가지 않았다. 거실로 나오자 벽에 걸린 우리의 웨딩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액자 속에서. 15년 전의 젊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어서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 뒤집어 놓았다. 쾌락은 찰나였고
후회는 지옥처럼 길었다. 탈출구라고 믿었던 문은 더 깊은 감옥으로 향하는 입구일 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남편과 나의 온기가 배어있던 우리의 침실. 그곳은 이제 나의 죄악이 새겨진 더러운 범죄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그렇게 공포스럽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다. 나는 현관으로 달려나가 최대한 밝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다녀왔어요. 힘들었지요. 에요, 다녀왔어. 그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그의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며 그가 내 얼굴에서 어떤 죄의 흔적이라도 읽어낼까 봐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그는 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소파로가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무심함이 오늘따라 얼마나 다행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내 삶은 완벽하게 두 개로 쪼개졌다. 남편 앞에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다정한 아내. 하지만 그가 없는 시간. 나는 박재혁의 여자였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원했다. 점심시간에 잠깐 집으로 오라고 나를 부르기도 했고, 내가 장을 보러 간 사이 마트 주차장으로 나를 불러내 차 안에서 아슬아슬한 만남을 갖기도 했다. 나는 매번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부름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는 내 텅 비었던 삶을 채워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의 위험한 애정은 나를 중독시켰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사라지고 공포와 불안만이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나는 편집증 환자처럼 변해갔다. 남편이 내 핸드폰을 슬쩍 보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의 차가 예상보다 일찍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것을 볼 때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셔츠에 묻은 아주 작은 얼룩에도 신경을 썼고 침대 시트는 며칠에 한 번씩 삶아 빨았다. 우리 집에서 그의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내 불안은 점점 더 심해졌다. 밤에 잠을 자다가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 남편이 내 옆에 있는지 확인했다. 꿈속에서는 늘 모든 것이 발각되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상한 점은 남편의 태도였다.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변해가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내 불안정한 모습을 보고도 그저 요즘 피곤한가 보네. 보약이라도 한 자에 지어 먹어.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의 무심함은 한때 나를 외롭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나의 죄를 감춰주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나는 그 방패 뒤에 숨어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지독한 자기 혐오에 시달렸다. 박재혁과의 관계 역시 예전처럼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내 외로움을 위로해주는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공범이었고 때로는 나를 조종하는 주인처럼 느껴졌다. 수진 씨, 왜 이렇게 불안해해? 그러다 민준이한테 다 들키겠어. 그는 내 불안을 다독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짜증 섞인 말투로 나를 타박했다. 나 때문이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울먹이며 소리치면 그는 나를 품에 안고 다시 달콤한 말로 나를 길들였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나는 그의 거짓말에 또다시 속아 넘어갔다. 아니, 어쩌면 속는 척 했는지도 모른다. 이 관계를 끝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옥 같은 관계라도 끝나버리면 나는 다시 그 텅 빈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다. 점점 더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눈 밑은 거무죽죽했고 입계는 신경질적인 주름이 잡혀 있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남편 앞에서도. 박재혁 앞에서도 나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내 진짜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외로움에서 도망치기 위해 시작한 불장난이 결국 나를 더 깊고 어두운 고독의 심연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죄책감은 익숙해졌지만 공포는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다. 나는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고개사처럼 매 순간을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남편의 작은 눈빛 변화에도 예상치 못한 그의 친절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시험하는 것은 아닐까? 나의 지옥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이었다. 그러던 어느 평온한 토요일 오후,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남편과 나는 소파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고 있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이었다. 남편은 낚시 프로그램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어쩌면 이대로도 괜찮을지 모른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이 비밀만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이 위태로운 평화라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여보, 당신 핸드폰 좀 줘봐. 남편의 말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내 건 저 방에서 충전 중이라 낚시 동호회 카페에 뭐 올라왔나 좀 보게. 그것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요구였다. 나는 습관적으로 화면 잠금을 풀고 그의 손에 핸드폰을 건네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화면 맨 위로 알림창 하나가 번개처럼 떠올랐다. 재혁 씨 어젯밤. 꿈속에서도 당신이 나왔어. 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고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남편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1초, 아니 0.1초의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핸드폰이 거실 바닥을 나뒹굴었다. 뭐야, 왜 그래? 남편이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핸드폰은 떨어뜨리고 그래?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면서도 다행히 화면의 내용은 보지 못한 듯 했다. 나는 떨리는 몸을 겨우 일으켜 핸드폰을 주었다.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워서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것처럼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남편은 그런 나를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흥미를 잃은 듯 다시 TV로 고개를 돌렸다. 하여튼 겁은 많아가지고 위기는 넘어갔다. 하지만 나는 한동안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조금 전에 그 아찔한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만약 남편이 그 메시지를 봤다면, 만약 내가 0.1초만 늦게 반응했다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나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공포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먼저 미쳐버리거나 결국 모든 것을 들키고 말 것이다. 나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로 나가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진 씨.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울음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늘 들킬 뻔했어요. 나 너무 무서워요. 이러다 우리 둘 다 죽어요. 제발. 이제 그만 만나요? 나는 거의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내 절박한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분하고 능숙하게 나를 길들이려 했다. 수진 씨, 왜 그래? 그냥 작은 해프닝이었잖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작은 해프닝이 아니야.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고. 알았어. 내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갑자기 그만두자는 게 말이 돼. 나한테 당신은 그냥 불장난이 아니야. 내 전부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만하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그의 목소리는 상처받은 소년처럼 애처로웠다. 나는 그 목소리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당신 없으면 난 다시 예전의 빈 껍데기로 돌아가야 해. 민준이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남자로 살고 싶어. 제발 나 버리지 마. 수진아. 그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 부름에 나의 마지막 결심은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다. 나는 수화기를 붙들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 또다시 굴복하고 말았다.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설렘이나 위로가 아니었다. 공포와 불안, 그리고 지독한 동정심으로 묶인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다. 나는 내 발로 걸어 들어간 지옥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얇은 막을 씌워 잠시 보이지 않게 할 뿐이었다. 핸드폰 사건 이후 나는 박재혁과의 만남을 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교묘하게 남편을 통해 우리 집으로 찾아오거나 친구라는 이름의 방패 뒤에 숨어 내게 연락을 해왔다. 나는 그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약한 짐승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앙은 가장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여보, 재혁이가 다음 주에 우리 그때 갔던 캠핑장 또 가자는데 어때? 저녁을 먹던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곳,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장소. 싫어요. 난 그냥 집에 있고 싶어.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남편은 내 불안을 눈치채지 못했다. 왜 그래?
그때 정말 좋았잖아. 재혁이도 형수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 하던데, 응, 갑시다.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나를 졸랐다. 옆에서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던 재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저번처럼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나는 그들의 순진한 혹은 악랄한 제안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살 것 같았다. 나는 끔찍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향해 내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 캠핑은 첫 번째와 모든 것이 달랐다. 맑았던 하늘 대신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처럼 낮고 무거운 구름이 끼어 있었다. 공기는 보이지 않는 유리 파편으로 가득 찬 듯 날카롭고 위태로웠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준비했고 남편과 재혁은 애써 명랑한 척 농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웃지 않았다. 남편은 평소보다 과묵했다. 그는 말없이 술만 마셨고 가끔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나와 재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말없이 모닥불만 바라보았다. 그 숨 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남편이었다.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계곡물 소리 좀 듣다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재혁이 내 옆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형수님.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모든 것을 피해 텐트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왔다. 지퍼를 올리고 침낭 속에 몸을 파묻었다. 제발. 오늘 밤이 이대로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빌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잠시 후 텐트 지퍼가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그림자가 어두운 텐트 안으로 들어왔다. 왜 그래요? 정말 나 피하는 거예요. 그가 내 옆에 쪼그려 앉아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가요? 제발 민준 씨 곧 돌아올 거예요. 걱정 말아요. 저 녀석 한 번 가면 1시간은 있다 와요. 그는 내 말을 무시한 채 내 팔을 붙잡았다. 불안해하지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내 눈을 그가 집요하게 들여다보며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바로 그때였다. 치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텐트 입구가 활짝 열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재혁도 굳어버렸다. 텐트 입구에는 어둠을 등지고 선 남편이 서 있었다. 그는 계곡에 가지 않았던 것이다. 남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놀람도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텅 비고 하얀 가면.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남편의 눈빛이 텐트 안에 나와 그의 친구 박재혁을 번갈아 훑었다. 그 시선에는 어떤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린 폐허를 바라보는 듯한 텅 비고 공허한 눈빛이었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텐트 지퍼를 붙잡은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바싹 마른 나무십 하나가 텐트 위로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거대하게 들려왔다. 그날 캠핑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3시간 동안 차 안에는 어떤 대화도 어떤 소리도 없었다. 남편은 돌처럼 굳은 얼굴로 운전만 했고 재혁은 뒷좌석에서 죽은 듯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나 하나뿐인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침묵은 계속되었다. 남편은 나를 때리거나 소리치거나 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투명인간. 그것이 나를 향한 그의 가장 큰 형벌이었다. 그는 그날 밤으로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일주일 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은 관대했다. 그는 내게 이 집을 포함한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나는 그가 베푸는 마지막 동정마저 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였다. 박재혁은 유령처럼 사라졌다. 그의 핸드폰 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그는 살던 집에서도 이사한 뒤였다. 남편에게는 물론 내게도 아무런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겁하고 이기적인 남자였을 뿐이다. 그렇게 나의 15년 결혼 생활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서너 달의 시간이 흐른 지금 나는 혼자다. 나는 남편이 남겨준 크고 깨끗한 아파트를 팔고 도시 변두리의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낡은 원룸을 얻었다.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들은 모두 내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기에 감히 나를 변호하려 들지 않았다. 친정 부모님은 내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지셨다. 나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는 외딴 섬이 되었다. 창밖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나는 텅 빈 방 안, 차가운 바닥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혀 흘러내리는 모습이 꼭 그날 밤 소리 없이 울던 내 모습 같았다. 나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제야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 것 같았다. 내가 권태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평온이었다. 내가 외로움이라고 투정 부렸던 것은 사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유였다. 남편의 무심함은 나를 외롭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구속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 얼마든지 나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었다. 작은 취미를 갖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하지만 나는 노력하는 대신 손쉬운 도피처를 택했다. 나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낭떠러지 위로 올라가려 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달콤한 속삭임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던 바보였다. 예전의 외로움은 그저 텅 빈 방 안에 홀로 있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사방의 벽과 천장이 모두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차가운 비를 온몸으로 맞는 것과 같았다. 피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완전한 고립. 이것이 내가 자초한 결말이었다. 가끔 나는 상상한다. 만약 그날 캠핑을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날 밤 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의 첫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더라면 수만 가지의 만약이 내 머릿속을 떠다니지만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15년 동안 반지가 있던 자리는 이제 희미한 자국마저 사라지고 없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남편도, 가정도, 친구도,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창밖의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비는 언젠가 그치겠지만 나의 시간은 영원히 그날의 텐트 안에 갇혀버렸다. 후회라는 이름의 차갑고 축축한 텐트 안에서 나는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